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벌써 5월도 끝자락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5월이 지나면 벌써 올해도 반 정도에 도달하는 6월을 맞게 됩니다. 자, 이제 6월로 넘어가는 목전에서 또 이제 마지막 주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또 나오거든요. 물론 이번 주에 있었던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다소 이제 거의 실적 시즌도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요, 다시금 매크로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중에서 좀 봐야 될 게 주택 관련한 가격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고요.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연준이 주요하게 보고 있는 물가 데이터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데이터가 나오고요. 또 하나 유로존 같은 경우는 물가와 관련해서 확정치보다 좀 더 잠정치가 더 중요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5월 CPI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 전에 수요일에는 독일의 5월 CPI 잠정치가 나온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주에도 상당히 많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또 예정되어 있고요. 특히나 여기 보시다시피 베스트바이나 달러제너럴, 코스트코와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라는 것. 특히 소매 유통업체들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인들의 소비에 대한 동향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죠. 또 한편에서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허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좀 한 가지 아셔야 할 내용이 뭐냐면 미국이나 캐나다가 다음 주 28일, 근데 캐나다는 실질적으로는 27일부터 바뀝니다. 우리 이제 주식을 사고 팔 때 이제 결제가 되는데 그 결제일이 변경이 됩니다. 기존의 이틀 결제에서 하루 결제로 변경이 된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매매가 빨라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우리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투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중간에 이제 한번 이렇게 결제 과정을 한번 더 거쳐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는 3일 결제에서 이틀 결제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뎁스키 한번 더 가보도록 하죠. 그동안 그 증시에서 보면 뭐 강세론자, 약세론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부분의 전략가들은 강세론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약세론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CIO 하고요. JP 모건 체이스에서 한 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모건 스탠리의 CIO가 바꿨습니다. 약세에서 일단은 강세로 전망을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2년 가까이 된 시간 동안 약세를 유지했는데 이제는 강세론으로 했다. 자, 그런데 보면 지금 4,500에서 5,400포인트까지 올렸습니다. S&P 500이 이제 5,300을 상회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업사이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기본 시나리오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더 강하게 보는 시나리오와 또 약하게 보는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약하게 보는 시나리오는 대략 4,200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더 강하게 보는 시나리오는 6,300 정도를 보고 있다. 이거는 이제 윌슨 CIO의 되게 많은 고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시장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유일하게 약세론자로 보고 있는 게 이제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인데 현재 4,200 정도를 올해 연말 S&P 500 목표 주가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윌슨 CIO가 그 투자 의견을 바꾼 이후에 JP 모건 쪽에서도 이제 의견을 냈는데 우리는 당장 뭐 지금 전망을 바꿀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전히 불안한 상황들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P 500 기준으로 해서 업종별 등락률, 특히 연초 이후의 움직임들 한번 살펴보면 뭐 익히 잘 아시겠지만 S&P 500 지수가 11% 정도 상승을 했고 벤치마크 대비 아웃퍼폼하는 업종이 대체적으로 한 3개 업종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든지 IT라든지 그다음에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는 뭐 메타도 들어가 있고 뭐 넷플릭스도 들어가 있고 그 알파벳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IT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엔비디아 뭐 이런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다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근데 유틸리티가 세 번째 올라가 있는 건 또 의외
기간이기도 합니다. 올해 들어서 13%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종목별로 한번 또 살펴보면 거의 뭐 올해 들어서 100% 가까이 또는 그 넘게 상승한 기업들이 꽤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왜 이렇게 유틸리티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 제가 이제 인공지능이 2022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 1분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부터 아주 시장에 핫한 테마로 이제 들어왔는데, 생성형 AI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게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전력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유틸리티는 유틸리티 업종 내에 안정적인 배당. 뭐 일단은 뭐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세는 아니긴 하지만 꾸준한 캐시플로우가 발생함으로써 이걸 가지고 주주 환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밤에도 보면 태양광 업체 중에 펄스솔라 같은 경우가 이틀 연속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거든요. 특히 펄스솔라 같은 경우는 이제 UBS에서 거의 뭐 지금 탑픽으로 뽑고 있어요. 탑픽으로 뽑고 있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이틀 연속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실제 주가는 2008년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태양광 업종 전반적으로 다 그런 모습이냐?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같고, 현재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보면 지금 현재 목요일 오전이거든요. 근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거의 15%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IB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도 있는가 하면 뭐 관세 이슈라든지 또는 중국 내에서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또는 출혈 경쟁을 좀 지향하자라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정책들의 좀 영향이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결론적으로는 태양광 업체들도 보면 전력을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광범위한 유틸리티 업종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업체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 왜 그러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미국 내 에머슨 전기회사가 있는데, 이 에머슨 일렉트릭에서 최근에 어닝스콜을 진행하면서 재밌는 그림을 하나 내놔서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 구글을 통해서 검색하는 방법, 뭐 우리나라 따지면 네이버 검색을 하는 거겠죠. 네이버 검색이나 이제 구글 검색을 했을 때와 또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검색을 했을 때 소모되는 전력량의 차이인데요. 보시다시피 10배 정도가 차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력 소비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업체들, 즉 유틸리티 업체들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중에 비스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145%나 상승을 했고요. 컨셀레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거의 90% 가까이 상승을 했고, NRG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57%,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펄스솔라 같은 경우가 올해 연초 이후에 거의 한 48%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뭐 지금 이게 복잡하긴 하지만 이 하나하나 내용이 좀 다 필요해서 가져왔는데, 일단은 매출액도 그렇고 그리고 EPS도 그렇고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면 되겠고, 또 하나는 실적과 관련한 이슈 이외에 투자자들이 좀 눈여겨봤던 게 액면 분할과 관련한 이슈였는데, 이게 10대 1 액면 분할을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6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 내에서 보면 $1,000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100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좀 더 엔비디아에 대한 포지션을 더 많이 담아갈 수 있는 가격에 대한 부담이 떨어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분기별 배당금을 150% 인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내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닝스콜 진행 중에 엔비디아 CFO가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제 H100에서 H200으로 넘어오고 이제 신제품이 블랙웰, 이제 이건 패키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수요는 내년까지도 될 것 같다. 내년까지도 상당히 견조할 것 같다
하는 거죠. 그만큼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에 대한 수요가, 시장의 수요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금 보시다시피 회계연도 23년부터 24년, 25년 이렇게 오고 있는데 엄청난 기울기를 가지고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분기별 매출액만 놓고 보면 회계연도 23년 기준으로 보면 이게 대략 한 67억 달러였거든요, 매출액이. 근데 회계연도 24년 기준으로 보면 152억 달러. 그리고 회계연도 25년, 이번 실적 발표가 이 회계연도 25년 1분기 실적 발표인데 차기 3개 분기 동안 계속해서 매출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분기는 지금 1분기에 260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지금 올해 회계연도 25년 기준으로는 거의 한 285억 달러, 그러니까 앞으로 더 높아진다. 이게 그래프상으로 나타내는 그림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진율은 얼마? 총이익률은 거의 70%를 넘죠. 네, 1분기에만 78%를 기록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고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시장은 이 그로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월스파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긴 했지만 작년부터 현재까지는 이렇게 급증했던 그로스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그동안 좀 시장이 기대했던 액면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다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후의 움직임에 시장의 추가적인 이제 모멘텀을 항상 시장은 원하니까 그게 나오는지 여부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어찌됐건 지금 반도체 전방 수요는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물론 모든 범위는 아니고 일단 인공지능과 관련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좋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국내 산업을 좀 보면 국내 반도체 업종 중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을 텐데 이 중에서는 이제 일단 SK하이닉스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일단은 주택 가격과 관련한 부분들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S&P 케이스실러라든지 또는 연방주택감독청에서 발표하는 주택 가격 지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미국 내에서 다양한 주택 가격과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레드핀이라고 하는 민간단에서도 발표가 되고, 또는 진로우 또 잘 알고 계실 거고, 또는 전국 부동산 중개인협회 이런 쪽에서도 발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미국의 주택 판매 중간 가격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지금 현재 착공해서 계속 공사하고 있는 주택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짧게는 1, 2년, 길게는 2, 3년 내에 공급 물량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높은 모기지 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매물이 잡히는 이런 영향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평균 대출 금리가 얼마냐? 3%대예요. 3%대인데 그러면 지금 새롭게 모기지 대출을 일으키려면 7%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굳이 기존 주택을 내가 매도하고 다시 신규 주택을 갈 니즈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매물이 감소하게 되고 잠기는 현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 압력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제 발표된 기존 주택과 관련해서도 보면 가격이 이렇게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최근 10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4월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매년 4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다음 주에 물가 데이터들이 발표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가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우려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여러 연준위원들의 발언 내용들이라든지, 또는 간밤에 나온 FOMC 의사록, 이런 내용들을 좀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것, 그러니까 물가 완화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좀 더디게 완화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내려야 되는 이 속도 자체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비는 전체적으로 좀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압력이 꽤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근데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이런 현재 주거비들과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차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차를 두고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점진적으로 내려오긴 할 텐데, 지금 보시면 과거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던 게 지금 이렇게 약간 느슨하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이 가격이 떨어지다가 이렇게 튀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시장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도 이 주거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 물가가 상당히 좀 완고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최근 이제 4월달 CPI가 발표되면서 시장이 꽤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죠. 상당히 높은 수준은 맞습니다. 다만 시장 예상에 부합한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데이터는 시장 예상을 상회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던가 하면, 이번 4월 CPI는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만큼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써 무시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서비스 물가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슈퍼코어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에 3.8%에서 현재 4.9%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지난달에 4.8%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시장은 이거를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있습니다. 미국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미국인의 웰빙 보고서를, 그러니까 경제에 관련한 웰빙 보고서를 냈는데, 결국에 이제 미국 가계에서 가장 주요하게 보고 있는 재정적 우려 사항은 역시 인플레이션이긴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2016년, 22년, 23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른 어떤 것보다 상당히 높은 레벨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성인들은 재정 상황이 좀 악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지출을 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출을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소비라고 하는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좀 지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성인들도 성인들이긴 하지만 특히 자녀를, 여기 보시면 18세 미만의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는 미국인들의 평균보다, 일반적인 평균보다 더 재정적 어려움이 큼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발생했냐면, 청구서 같은 거 내지도 못할 때도 있고, 이 결식이라고 했지만 가끔이나 또는 자주 충분히 먹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는 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도 발생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특히 소득 구간별로 나눠보면 저소득층 성인의 경우에 더 어려움이 컸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파월 연준 의장이 뭐 기자회견을 하거나, 그러니까 FOMC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할 때 보면 이런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제 미국인 전반적인 가계의 소비나 고용 또는 소득 안정과 관련한 부분에서 연준은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특히 인플레이션과 관련했을 때는 특별히 소득 계층별로 따져보면 저소득층에 상당한 타격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이게 실제 연준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물가에 대한 경로라든지 또는 금리에 대한 경로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변동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인들이 느끼는 상황은 이렇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시금 또 매크로의 시간이 온 것 같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 수요 업종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이런 쪽도 포함을 해서 유틸리티나 태양광 같은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들의 기회가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엔비디아 이제 실적 이후의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실적은 워낙 시장이 예상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이상의 충족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그 이후에 앞으로 그로스라든지 또는 시장이 추가적인 모멘텀에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된 여러 가지 이제 매크로 지표들 중에서 미국 주택 가격이라든지 물가 그리고 소비재 실적들의 발표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5월도 또 힘차게 달려왔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